다양한 시각으로 작품의 깊이를 탐구하는 지적 담론의 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20년 차 강력계 형사 출신 호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진행을 맡은 정신분석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텍스트는 그 1927년에 발표된 SS 반다인의 추리 문학 기념비적 명작이죠. 카나리아 살인사건, 더 카나리 머더 케이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은 당대 뉴욕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실제 살인사건을 모티프로 삼아서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연 이 작품이 거둔 성취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현실의 미제 살인 사건을 모티프로 한 사실적이고 물리적인 범죄 수사의 치밀한 재현인가? 아니면 물리적 증거의 한계를 뛰어넘은 파일로벤스의 정신분석학적 행동 프로파일링과 심리수사의 혁신인가? 바로 이 지점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저는 현장을 누볐던 강력계 형사의 관점에서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1923년의 실제 미제 사건을 바탕으로 범죄 현장의 물리적 현실과 현장 경찰들의 끈질긴 수사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그 서늘한 사실성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신분석 전문가의 관점에서 조금 다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리적 단서와 전통적 수사가 처참하게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포커게임이라는 극도의 심리적 압박 상황을 통해 용의자의 무의식과 행동 양식을 분석해낸 파일로벤스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이야말로 이 작품이 이룩한 진정한 혁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형사의 관점에서 왜 이 작품의 물리적 디테일이 위대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수사관의 시선으로 읽으면서 가장 전율했던 부분은 이야기의 뼈대가 지독하게 현실적이라는 점이거든요. 작가 반다이는 그냥 안락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상상력만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소설은 1923년 뉴욕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브로드웨이 나비 사건, 즉 도로시 도트 킹의 실제 미제 살인 사건과 물리적 정황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맞아요. 당시 뉴욕 언론이 매일같이 대소특필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저도 자료를 보니까 피해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주변 인물들의 구조가 소설 속 카나리아, 즉 마가렛 노벨과 완벽하게 겹쳐지더군요. 네, 정확합니다. 뉴욕 웨스트사이드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젊고 매력적인 여성 피해자,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조하는 흑인 하녀, 또 주변을 맴돌며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던 부유하고 나이든 연인들, 그리고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귀중한 보석 컬렉션까지요. 심지어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사망한 사인과 시신의 발간 위치조차 실제 사건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디테일이 엄청나긴 하죠. 제가 20년간 범죄 현장을 누비면서 수많은 살인 사건을 마주했습니다만 이 작품이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동력은 탐정의 번뜩이는 두뇌 게임이 아닙니다. 철저한 범죄의 물리적 실체와 경찰의 현장 수사, 즉 레그워크에 있습니다. 레그워크라 하시면 어네스트 히스 경사나 스니트킨 형사 같은 인물들의 물리적 고군분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현장 요원들입니다. 소설 속에서 히스 경사와 스니트킨 형사가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진입해서 현장을 보존하는 장면이나 스니트킨이 용의자를 감시하려고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 위장해서 그 기나긴 잠복 근무를 수행하는 묘사를 보십시오. 이건 화려한 추리가 아니라 1920년대 뉴욕 경찰의 땀냄새 나는 현실이거든요. 범죄는 관념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고 이를 추적하는 과정 역시 철저히 물리적 증거와 현장 요원들의 발품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 잔혹하고 건조한 범죄적 사실주의를 문학으로 완벽하게 끌어왔다는 것, 그게 진정한 성취죠. 현장 수사의 치열함이나 물리적 재현의 탁월함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923년의 도로시킹 사건에서 현실의 뉴욕 경찰은 엄청난 인력과 시반을 쏟아부었고도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고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미제로 남았죠.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리적 증거와 전통적인 탐문 수사 방식이 완벽한 한계에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알리바이는 조작될 수 있고 보석은 다른 곳으로 빼돌려서 숨길 수 있죠. 현장의 지문이나 족적 같은 단서들은 지능적인 범위 내외에 얼마든지 기만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훼손되거나 조작될 위험성은 현장 수사관이라면 누구나 안고 가는 숙제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소설 속 파일러 벤스가 현실의 경찰이 실패한 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조작 가능한 물리적 표면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적 심연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작품의 정수이자 가장 혁신적인 증거는 지문이나 발자국이 아닙니다. 벤스가 내면의 주요 용의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벌인 그 유명한 포커 게임이죠. 아, 그 포커게임 명장면이죠. 점에서 이는 고도로 통제된 임상실험입니다. 포커게임이 임상실험이라는 주장은 좀 흥미롭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학적 기제가 작동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심리학에서 흔히 쓰이는 이른바 투사 검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로르샤흐 잉크반점 검사처럼 사람에게 모호하고 압박감이 주어지는 상황을 던져주었을 때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숨겨진 성격이나 방어 기제를 그 상황에 투영하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벤스에게 포커 테이블은 바로 그 로르샤흐의 잉크 반점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녹색 펠트천이 깔린 테이블, 자욱한 담배 연기, 그리고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4명이 모여 카드를 줍니다. 포커라는 극도의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 용의자들은 자신의 배팅 습관,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쥐고 돈을 거는 방식 자체가 그들의 영혼을 보여주는 창문이 된다, 뭐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대담한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칩을 던지고 도망치는 자, 치밀하게 확률을 계산하지만 예상치 못한 블러핑 앞에서 무너지는 자. 인간이 의식적으로 알리바이를 꾸며내고 입술로는 거짓말을 내뱉을 수 있어도 위기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심리적 본성과 행동 패턴은 결코 자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벤스는 이 무의식의 지문을 수사의 결정적 도구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이 작품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혁신성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려보죠. 포커 게임을 통해 용의자의 성격을 파악하고 범인을 특정한다는 발상은 독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흥미롭고 극적인 잔치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살인범들을 쫓아온 현장 형사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 범죄 수사에서 그러한 심리 분석은 너무나 위험하고 불확실한 요행에 불과합니다. 요행이요? 너무 박한 평가 아닌가요? 인간의 행동 패턴이 성격 구조를 반영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타당할지 몰라도 누군가가 포커 테이블에서 블러핑을 강하게 했다는 사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물증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님, 저 피의자는 카드를 칠 때 유독 과격하게 베팅을 하니 살인범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정에서의 증거 능력을 따지자면 형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벤스가 포커게임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법정용 물증이 아니라 누구를 표적으로 삼아 물증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나침반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군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틀을 잡고 싶습니다. 이 작품에서 사건 해결에 진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벤스의 번뜩이는 심리적 통찰이 아니라 철저하고 치밀하게 구성된 절차와 객관적 기록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컴 검사의 비서인 프랜시스 수아커라는 인물을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독자들이 수아커를 그저 지나가는 배경인물 정도로 여기지만 그는 수사 과정 내내 속기수첩을 들고 다니며 용의자들의 모든 진술과 상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기록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왜곡되고 심리적 판단은 주관에 흔들릴 수 있지만 수아커가 남긴 그 무미건조한 속기 기록은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수아커의 속기 기록이 수사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이 젊은 비서의 정보 수집 능력과 빈틈없는 기록이야말로 벤스의 그 화려하고 다소 불안정해 보이는 심리 게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진짜 뼈대입니다. 벤스의 심리 분석조차도 히스 경사와 스니트킨 형사가 발로 뛰어 수집한 용의자들의 동선, 알리바이 검증, 사라진 보석의 행방과 같은 객관적 팩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교차 검증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기초적인 물리적 데이터 수집 없이 심리 분석만 있었다면 그건 그냥 탁상 공론이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님께서는 객관적 단서와 기록이라는 것이 가진 치명적인 맹점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범죄자가 고도로 지능적일수록 그들은 수사관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수첩에 기록할지 미리 예측해서 가짜 객관성을 설계합니다.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인을 매수하거나 범행 시간을 교란하는 물리적 장치를 두는 식으로 말이죠. 스와커의 속기 수첩에 기록된 진술들이 만약 범인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짓말이라면 그 기록은 오히려 수사관의 눈을 가리는 안대가 됩니다. 범인의 기만 전술에 속을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는 건 역시 더 정밀한 객관적 조사거든요. 바로 거기서 벤스의 포커게임이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포커게임은 결코 형사님께서 우려하시는 불확실한 요행이 아닙니다. 스와커의 수첩이 표면적인 진수의 껍질을 담아낸다면 포커 테이블은 그들의 영혼 밑바닥에 있는 진실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심리적 해부대인 셈입니다. 용의자가 아무리 정교한 물리적 알리바이를 설계했더라도 카드를 쥐고 압박감을 견디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평생을 살아오며 구축한 자아의 본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친미적 해부대라는 표현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확실히 벤스가 용의자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과정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정교합니다. 하지만 수사의 궁극적인 본질은 범인의 영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라는 물리적 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논쟁의 초점을 등장인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조금 옮겨볼까요? 저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고도의 심리 분석 대상이라기보다는 당시 뉴욕의 어두운 사회상, 즉 섹스와 죄악을 완벽하게 재현한 범죄적 사실주의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범죄적 사실주의? 피해자인 마가렛 오델의 캐릭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인 마가렛 오델, 일명 카나리아의 묘사를 보시죠. 그녀는 단순한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나이트클럽의 무희이자 수많은 부유한 남성들을 유혹하고 파멸로 이끄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맹렬하고 탐욕스러운 연인들, 은밀하게 움직이며 사건의 진실을 감추는 흑인 하녀의 디테일까지. 이것은 1920년대 뉴욕 사회의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이면을 마치 다큐멘터리 카메라처럼 생생하게 스케치한 것입니다. SS 반다인이 진정으로 의도한 것은 인간 심연의 보편적 원형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1923년 당시 수백만 뉴욕 시민들이 신문 사회면을 보며 경악했던 그 끈적한 리얼리티, 뉴욕이라는 거대 도시가 품고 있는 생생한 범죄의 조감도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현실의 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살아남은 것이죠. 그 생생한 묘사들이 당대의 뉴욕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을 훌륭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 생생한 묘사들 자체가 철저하게 정신분석학적인 원형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작가는 단순히 신문기사의 스크랩을 문학으로 옮겨 적은 게 아닙니다. 카나리아는 단순한 나이트클럽 무희가 아니라 남성들의 억눌린 파괴적 욕망을 투사받고 결국 그 통제되지 않는 욕망에 의해 희생되는 전형적인 판파탈의 심리학적 원형입니다. 판파탈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상을 반영하는 캐릭터 유형 아닌가요? 시대상을 넘어선 인간 본성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녀와 얽힌 젊고 충동적인 연인들, 심지어 형사님께서 객관성의 상징으로 언급하신 그 성실한 스와커 비서마저도 이야기의 기저에서 공유하고 있는 맹렬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원적 욕동, 즉 파괴적이고 충동적인 무의식적 에너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제 논리를 뒷받침할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대볼까요? 네, 말씀해 보시죠. 사건 수사 중에 수사관들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성별이 모호한 익명의 전화 발신자를 기억하십니까? 아, 물론 기억합니다.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틀어버린 아주 골치 아픈 단서였죠. 작가가 이 젠더의 모호함을 텍스트 한가운데에 배치한 것은 단순한 범죄 트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사관과 독자의 의식적인 판단 체계를 무너뜨리고 인간 내면의 무의식적인 불안을 자극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심리적 교란 장치입니다. 성별을 특정할 수 없는 목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분법적 틀을 파괴하거든요.
즉, 이 작품 속 등장인물과 단서들은 단순한 물리적 흔적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다층적 표편들을 정교하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 논리에는 확신이 서지 않는군요. 왜냐하면 남녀를 구별할 수 없는 익명 전화 발신자가 심리적 교란 장치라는 분석은 확실히 정신분석 전문가다운 흥미로운 해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뛰는 형사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관이 집중해야 할 대상은 그 목소리가 유발하는 내면의 불안이나 이분법적 틀의 파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형사님은 그 모호한 목소리에서 무엇을 들으십니까? 물리적 실체입니다. 현장 수사관이 감청된 음성이나 익명의 전화를 분석할 때 우리는 발신자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나 무의식적 투사를 분석하지 않아요. 우리는 배경에 깔린 미세한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고 전파의 굴절 현상을 분석하며 전화국 교환원의 기록을 뒤져 물리적 발신지를 추적합니다. 발신자의 심리 상태는 그가 서 있는 물리적 위치와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의 딸림이라는 물리적 데이터 다음의 문제입니다. 벤스의 심리 분석이 날개를 달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익명 전화의 물리적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의 백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이 점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리적 소리와 제가 말씀드리는 심리적 목소리 사이의 긴장감, 그것이 이 작품을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논의가 포커게임의 시각적 긴장감에서 출발해 익명 전화의 청각적 모호함으로 이어지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이 텍스트가 1929년에 윌리엄 파월 주연의 영화로 어떻게 시각화되고 청각화되었는지 떠오르네요. 아, 그 영화판 말씀이시군요. 무성 영화 시대에서 발성 영화 시대로 넘어가는 할리우드의 과도기에 제작된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영화죠. 그 지점입니다. 이 소설의 영화화 과정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토론의 완벽한 메타포입니다. 처음에는 물리적 행동과 시각적 단서만으로 상황을 전달하는 무성 영화로 기획되고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형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신체적 움직임, 현장의 시각적 단서, 굳게 닫힌 문을 부수는 물리적 액션과 맥락을 같이 하죠. 하지만 제작 도중 시대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사가 들어간 발성 영화로 재제작되었습니다. 아, 무성 영화의 시각적 물리성에 발성 영화의 청각적 심리가 덧입혀진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윌리엄 파월이 연기한 파일로 벤스의 그 우아하고 냉소적인 목소리, 포커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심리를 날카롭게 찌르는 언어적 뉘앙스가 스크린을 통해 대중의 귀에 전달되면서 벤스의 심리 게임은 단순한 시각적 묘사를 넘어선 강력한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인간의 물리적 행동과 내면을 드러내는 언어적 심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듯 이 텍스트 역시 수사의 물리적 표면에서 시작해 인간 내면의 심리적 대화로 진화해 나간 것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비유네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무성 영화의 뼈대 위에 발성 영화의 생명력이 덧입혀졌다는 전문가님의 해석은 이 작품이 가진 물리적 현실과 심리적 깊이의 이중주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확실히 윌리엄 파월의 그 목소리 연기는 파일로 벤스라는 캐릭터가 가진 고도의 심리적 통찰력을 대중의 뇌리에 깊이 각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저 역시 형사님의 20년 현장 경험이 묻어나는 예리한 반박을 통해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발로 뛰는 형사들의 물리적 고군분투, 수학커 비서의 흔들림 없는 속기 기록, 그리고 사건 현적의 그 구체적인 땀 냄새가 이 작품을 지탱하는 굳건한 대지라는 점은 저 역시 깊이 존중합니다. 실제로 희수와 스네트킨 같은 인물들이 흘린 땀방울과 철저한 물리적 검증이 없었다면 벤스의 포커 게임과 심리 분석은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한 채 공허한 탁상 공론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전문가님의 깊이 있는 정신분석적 해부를 통해서 제가 범죄 현장의 핏자국과 물리적인 진흙탕에만 집중하느라 놓쳤을지 모르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무의식과 심리적 원형의 복잡성을 다시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치열했던 논쟁을 뒤로하고 양측의 입장을 종합하며 마무리를 향해 가야 할 시간이군요. 저의 최종 요약은 이렇습니다. 파일로 벤스라는 걸출한 탐정이 보여준 지적이고 혁신적인 심리게임이 추리 문학사에서 독보적으로 빛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카나리아 살인 사건이 장르의 경계를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묵직한 발자취를 남긴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현실 세계에서 뉴욕 경찰이 실패했던 도르시 킹 미제 사건을 무대로 삼아 당대 뉴욕의 어둡고 타락한 현실을 낱낱이 해부하고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기나긴 잠복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던 현장 수사관들의 물리적 고군분투를 뼈저리게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 문학이 허공에 떠 있지 않고 현실의 단단한 지면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원한 미제로 남겨둘 뻔했던 절망적인 사건을 문학 속의 파일로 벤스는 포커 게임이라는 유례 없이 혁신적인 행동 심리 분석을 통해 돌파해냈습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단순한 범죄의 물리적 연대기나 건조한 수사 기록을 헐쩍 뛰어넘어 극단의 위기 속에서 발가벗겨지는 인간 내면의 방어 기제와 본성을 꿰뚫어본 놀라운 정신분석학적 성취임을 방증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이라는 이름의 물리적 증거가 철저히 침묵하거나 기만당할 때 역설적으로 무의식과 심리의 언어가 어떻게 가장 투명한 진실을 말하는지 이 작품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밀도 높은 담론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면 반다인의 카나리아 살인 사건은 결코 어느 하나의 틀로만 가둘 수 없는 작품이라는 점이겠군요. 범죄의 사실적이고 물리적인 재구성이라는 견고한 뼈대와 인간 심리의 심층적 행동 분석이라는 예리한 정신적 해부의 칼날을 완벽하게 결합한 거대한 걸작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의 관점만으로는 이 다층적인 텍스트의 진가를 온전히 설명해낼 수 없을 만큼 두 세계가 절묘한 균형과 긴장감을 이루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우월한지 굳이 승자를 선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 깊이 있고 매혹적인 텍스트가 지닌 미궁 속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직접 초대하고 싶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책 속에 짙은 담배 연기 자욱한 포커 테이블에 직접 앉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스니트킨 형사가 기나긴 잠복 근무 끝에 발로 뛰어 찾아낸 그 단단한 물리적 단서들을 한 손에 쥐고 파일로 벤스가 용의자들을 향해 겨누는 그 숨막히는 심리적 압박감을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더없이 훌륭한 지적 탐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다룬 논쟁의 쟁점들 외에도 이 작품 속에는 아직 다층적인 시각으로 탐험할 가치가 있는 수많은 단서와 상징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고 충돌할 때 비로소 진리의 본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의 지적 담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